건설주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거대한 전환을 마주할 때 어느 쪽에서의 아주 강력한 수요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이 뒤따르게 됩니다. 저희가 인프라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수행 파트너로서 건설업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의 전력에 대한 욕구들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지금의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고 해서 AI로 인한 수요는 끝인가 혹은 원전에 대한 수요는 끝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으로 봤을 때 그 흐름이 변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건설업은 해당 수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후의 수행 파트너, 인프라 파트너로서 건설을 재평가해야 된다.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자료의 제목이 건설주를 지금은 사야 할 때다라고 쓰여 있던데 오늘과 같은 사태에서도 여전히 그 관점이 유지가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사태가 저희가 지금 건설업을 주요 투자 포인트로 보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요인에는 사실상에 큰 영향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를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건설주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거대한 전환을 마주할 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산업혁명이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모든 문명의 변화라던가 너무 거창하게 갈 필요는 없고요. 어느 쪽에서의 아주 강력한 수요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이 뒤따르게 됩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공급은 시간이 걸리고 물리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구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 유일한 최종 변목 구간에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는 건설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저희가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건물 예를 들어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해도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부분들도 다 건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업을 너무 주택주나 혹은 원전주 이렇게만 볼 필요 없이 사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는 어느 쪽에서 극심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수행 파트너로서 건설업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의 전력에 대한 욕구들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지금의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고 해서 과연 AI는 끝인가 AI로 인한 수요는 끝인가 혹은 원전에 대한 수요는 끝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으로 봤을 때 그 흐름이 변하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건설업은 해당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후의 수행 파트너, 인프라 파트너로서 건설을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 한 1, 2, 3년 동안에 그렇게 시장에서도 언더퍼폼을 하다 보니까 좀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다가 최근에 몇 개월간은 관심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폭락한 다음에 반등을 할 때 주도주들도 가끔씩 교체가 되거든요. 이번에 건설도 거기에 좀 해당될 주도주 대열에 해당될 확률을 좀 높게 보고 계세요? 또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저희가 재건 테마에는 또 건설이 빠지지는 않아서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수요가 발생하는 쪽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또 건설업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서요. 주도주 측면에서 과거에 원전만 좀 봤다면 이제는 건설업 전체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이 묻어있는 건설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건설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건설주가 좀 올랐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전이 전반적으로 제일 이제 시장을 끌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건설업이 시장에서 어떤 주도 섹터로서 주목을 받았던 적이 언제였지라고 좀 되짚어 보시면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기억하시면 그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때. 네, 그때도 이제 2000년대 저희가 차이나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정유라든지 전체적인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를 누가 담당해 줄래? 라고 했을 때 중동 국가들이 그동안 오래됐던 낙후되었던 리파이너리들을 새롭게 증설을 하고 케미컬 플랜트도 다시 설치를 하고 이런 발주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럼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지어줄래? 라고 봤더니 이 중간
급에서 할 수 있는 게 중간급이라는 건 뭐냐면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걸 수행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우리는 이런 거 플랜트 지은 지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이건 돈이 안 되니까 우리는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갈 테야 라고 이미 시공사가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중국이나 인도는 아직 올라오기 전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간에서 있었던 거죠. 최근에 우리는 석유화학 단지들도 다 증설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시공 능력도 있고 게다가 시공사도 많고 하다 보니 당시에 이 건설사들한테 상당히 많은 수주가 몰렸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2000년도에 한국 해외 수주 규모가 54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2014년도에는 650억 달러까지 10배 이상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장주였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PBR로는 뭐 1배에서 3배까지. 막 황제주라고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을 타고 올라갔던 게 우리나라 건설주의 첫 번째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었던 흐름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지금의 AI 슈퍼 사이클에서 우리가 원전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 원전이 늘어나는 이 시대의 건설사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원전 밸류체인 전체가 주목을 받는 것도 맞는데 지금은 글로벌리 원전을 빨리 시공하고 싶어서 다들 수요가 엄청나게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공자로서의 시공 건설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 그런 트랙 레코드를 근시일 내에 갖고 있는 회사들도 별로 없고 또 원전은 특히나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원전을 많이 시공했던 중국 건설사들 혹은 러시아 건설사들이 이 미국의 원전 노형을 사용하는 원전 시공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최근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시공사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000년대 차이나 슈퍼사이클과 지금의 건설사들, 한국 건설사들이 위치한 포지션이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원전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한수원 거 노형 선택하지 않으면 혹은 팀코리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다른 노형이었어도 대형 원전 시공사로서의 건설사는 굉장히 글로벌리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팀코리아 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상당히 수요가 열려 있고 그렇게 성장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원전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전력과 그와 관련된 그리드망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발주 수요들이 한꺼번에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센터도 지을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도 지을 수 있고 SMR도 있고 그래서 수처리 센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건설사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의 먹거리는 굉장히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냥 저희가 건설사들 그냥 좀 잘못 보고 있었네요. 항상 원전, 건설은 원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한번 인프라 이쪽까지도 저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공사로서의 경쟁력이 이렇게 높다는 걸 또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보통 저희 나와 있는 업체들 보니까 해외 프렌트 쪽 위주인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이긴 하고 좀 요즘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국내 부동산과 관련해서 건설주는 아직은 시각을 중립적인 수준 정도로만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도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역시나 국내 건설주 하면은 부동산이랑만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건설주를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국내 건설업은 주택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주택으로 역시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뭐 부동산 가격과 이 업의 형태가 완전히 100%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전체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보았을 때 국내 건설업 역시 확실하게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뭔가를 구축하는 산업, 뭔가 투자를 해서 뭔가를 세우는 이 사람들의 판단에는 결국에는 대외적인 환경의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들이 뭔가를 행동을 하려고 나서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 한 5개년 동안은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증설 투자를 할 수가 없었고 금리가 지금은 뭐 흔들린다 하더라도 경로가 꽤 안정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몇 년만 회고를 하더라도 갑자기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3, 4년 전에 그랬었죠. 저희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동 사태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당시에 코로나까지 겹쳐지면서 상당히 높은
자재 가격 인상, 공사비 인상, 그리고 실제로 시공 인력까지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전국도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내에 뭔가를 투자하려고 나설 수 있는 심리가 완전히 죽어버렸던 게 과거 한 5년 정도가 그런 상황이었고, 보시는 것처럼 신규 건축 착공, 이제 새롭게 뭔가를 착공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반토막이 된 채로 우리가 지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작년부터 조금씩 그 불안정했던 대외 변수들이 하나 둘씩 조금씩 해소가 된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경로도 안정화가 되었고, 일단 관세 이슈도 어쨌거나 일단락이 되었고, 건자재 가격 비싸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던 이슈였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망성화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높은 인플레이션에 적응하고 있다. 맞습니다. 괜찮은 자산은 계속 갈 거야. 내가 100억짜리 정말 초우수 초우량 자산이면 얘는 빠질 리가 없어. 100억이면은 뭐 120억도 될 수 있어. 왜? 우리는 초양극화 시대에 인플레이션 만성화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아. 이런 거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개발에 나서는 혹은 뭔가에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계산기를 좀 두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내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좋은 자산인데 이게 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뭐 공사비가 비싸다고 한들 충분히 감내해서 짓기만 하면 신축 수요는 없지. 근데 좋은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는 상당히 있지. 이런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있게 되니까 한번 나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 건설사들한테 어떻게 돌아오냐면 서울의 주요 대형 정비 사업장들이 시공사 성장에 나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사들 한 10개 상위 대형사들이 정비사업의 시공사 성장으로 나서는 규모가 작년이 대략 한 50조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한 80조 원 정도 시장이 열립니다. 늘어났구나. 네. 근데 여기서의 이게 핵심은 뭐냐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초우량 사업장들이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압구정, 목동, 성수, 그렇죠. 의도 여기가 이제 시공사 성장이 우르르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어차피 재건축은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 안 되고 언제는 되고 이랬던 거 아니야? 라고 좀 느슨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이 개발업의 상황과 건설업의 대외 환경의 변화의 포인트를 보시면 아 이런 변화들 때문에 지금 나서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형 초우수 초우량 사업장 위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대형 건설사들한테 한정되어서 수혜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금 주택주라고 생각했던 뭐 현대건설 제외한 나머지 뭐 GS건설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근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이 좋다고 한들 여기도 양극화는 진행이 되니까 대형 우량 건설사들로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설판 M7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는 네. 있는데요. 양극화에서는 우리가 늘 위에만 보는데 네. 그 밑에도 있습니다. 수혜주들은. 네. 혹시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들이 어떤 주식들?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네. 이슈도 좀 있고요. 정부의 마중물 투자도 있고요. 우리가 공공주택, 공적주택을 공급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정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네.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전국의 건설 물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뭐 내륙철도라든지 새만금 SOC 네. 뭐 투자 AI 고속도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건설업에 대한 발주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건데 사실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건설사들이 상장이 되어 있어서 네. 공공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수혜주를 바로 저희가 다이렉트로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SOC 예산이 20조가 되었는데 전년 대비 몇 조가 늘었는데 이거에 대한 수혜주가 누구예요? 하면은 제가 찝기가 곤란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공공 발주라는 게 애초에 누군가를 수혜를 주면서 타깃하고 들어갈 몰아주면 수가 안 되는 없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작년도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이것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LH가 이제는 더 이상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겠다. 시행하는 걸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공적주택을 공급할 때 원래 신도시 택지를 개발을 하면은 그 택지를 갖다가 저희가 입찰을 네. 하죠. 매겼어요. 그래서 무작위 추첨으로 입찰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름 모를 건설사 한 3천여 개가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추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았구나. 그게 공평하니까.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런 사업을 해서 누구한테 득이 되냐? 정부가 이렇게 죽 서서 뭐 민간 이익을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제부터 정부가 끝까지 다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건설사들의 역할은 이제 이 택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이 아니라 정부는
주체자로 있고 우리는 민간 합작사로서 시공만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생겼냐? 이제 건설사가 재무 건전성을 본다는 거고요. 정부가 이제 건설사를 선정할 때 너 안정적인지 볼게. 그리고 시공 능력이 괜찮은지 네. 볼게. 그리고 너 설계 능력까지 볼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자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천여 개의 건설사들이 무작위하게 경쟁하던 시장이 이제는 딱 커트라인이 생기는 거죠. 능력 있는 건설사. 그래서 그게 거의 대형 건설사들 아닌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게 좀 마이너한 시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저희한테는 해봤자 약간 채산도 안 나오고 네, 채산이 약간, 안 나오죠. 그리고 이런 시장 역시도 어느 정도 기업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차등적으로 좀 그 점수를 주기 때문에 중견 건설사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공 능력 순위 한 50위권 안팎에 저희가 이름은 알 것 같은데 그런 광각공사 위주로 했던 네. 건설사들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수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많이 들으셨겠지만 동부건설, 금호건설, 한신공연, 계룡건설 뭐 이런 건설사들이 실제로 작년에 LH가 민간합작으로 발주했던 프로젝트에서 유의미한 신규 수주를 끌어내면서 실적도 크게 턴어라운드 되고 수주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와, 듣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될 수가 없네요. 건설사를 계속 네. 봐야겠네요. 이게 진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렇게 길게 유지되고 있는 것만큼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얼마나 좀 길게 호재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저희도 경기 민감 업종이고 수주 사이클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한번 업사이클이 오면 한 적어도 3년 이상은 좀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3년 이상의 장기 업사이클의 초입에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내년까지도 이 건설주 모멘텀은 뭐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보고 계시는 주요 건설 종목들,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주목해 보시는 중견 건설사도 있으실까요? 네, 지금 중견 건설사들은 대부분 많이 제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IS동서라는 종목을 네. 제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지방 부동산이 좋아지겠어라고 의심하는 이 시점에 볼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좀 사이클을 그렇죠. 굉장히 왜냐면 앞에 지금 부동산 가격들 별로 안 좋고 특히나 지방 쪽들은 계속 안 좋아진다라는 전망들이 되게 우세한데 그렇게 그 지방 건설사들 저희가 봐야 되는 특별한 투자 포인트가 있나요? 결국에는 사업이 네. 그 주택을 공급하는 거에 있어서 사업자들은 상품이 얼마나 차별화되었고 얼마나 그 입지가 우수한 입지인지 결국 상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사업장에 괜찮은 상품을 공급을 한다면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지금 저희가 사이클의 바닥에서 지금 업사이클을 좀 쳐다보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00% 완판될 거야라는 확실한 믿음을 주지 않는 그 앞선에서 그러한 차별화된 상품을 공급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성공을 한다. 그래서 나오는 그 효과가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스동서는 그런 경력을 많이 갖춘 회사입니다. 애초에 좀 사이클을 적극적으로 앞에서 타는 기업이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우수한 입지에 직접 땅을 사서 자체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지금 경산 중산지구의 분양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도 아니고 경산 거기서 뭐 분양 다들 약간 이거 약간 갸우뚱하실 갸우뚱하게 거예요. 되는데 이거.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의 포인트이고 그래서 뭐 이것도 판단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얘기는 다를 수 있지만 네. 제가 보아온 아이스동서의 그런 투자를 집행하는 능력 그리고 상품의 차별화를 보았을 때 충분히 상품성이 있는 그 상황이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심 종목은 IS동서로만 저희가 오늘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대형주로는 GS건설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오늘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